김수민의 뉴스 밑장의 편에는 월간 정치과학 제2호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 2호 발행하면서 별책 부록을 냈습니다. 바로 앞에 에피소드에 업로드가 돼 있을 텐데요. 정치사 최고의 연설가 김대중 연설 해설, 제가 직접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중간중간 연설을 끊어가면서 해설을 했는데, 연설을 또 통으로 들으시라고 한꺼번에 뒷부분에 다 붙여놨으니까 통으로 들으실 분은 또 통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별책 부록을 편성을 했습니다. 별책 부록이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하셨겠지만 재생 목록에 보면 이 에피소드 바로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대중 연설 해설 특집 별책 부록 같이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1호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에 따라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왜 빠뜨리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신한테 경찰법상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한다라고 이상민 장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확실하게 팩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요 정책에 관련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찰법상으로는 이게 보고를 받고 싶으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국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보고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경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 권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팩트가 아닙니다만, 행안부 장관이 원래 자기한테 있는 장관 권한에 있는 것만 쓰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민정수석실 폐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다는 거는 대통령이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을 행안부 장관한테 넘겨준다고요? 근데 장관은 정작 자기한테 원래 있는 권한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래서 지난 1호를 다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현행 법질서에서 왜 위법인지를. 근데 사실 이걸 합법으로 하려면 예전에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경찰 업무를 했었죠.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경찰 관련한 그 부처를 두면 됩니다. 거기 보면 국정 상황인가요? 하여튼 제1차관, 제2차관 등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행령에 거기에 소관 사무의 치안만 명기를 하면 됩니다. 그건 시행령으로 가능하니까, 국무조정실 직제는요. 근데 이거 행안부에다 뒀어요. 현행 법질서에서 위법이다. 내가 분명히 지난 호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또 실시가 됐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그러니까 그 경찰 쪽에 반발이 한창 일어날 때, 또 반발의 주도자였던 류삼영 총경이라는 사람을 대기 발령시켰을 때, 그 직후 정도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가 또 실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다, 51%가 나왔고요. 이게 참고로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33%, 51대 33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고 하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게 정치 성향을 따라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51%가 반대, 이건 과도한 조치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은 45%대 36%,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45%, 대구 경북만 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높지는 않은 거고요. 서울이 35대 52, 필요하다 35, 과도하다가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33%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도 않은데 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 경찰국 둘 수도 있다고 봐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호에서는 경찰국을 두느냐가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행법 질서에서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제 의견은 뭐냐면 경찰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훨씬 더 키우는 거,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뭐 경찰위원회 위원 수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장을 맡아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룡이 돼가지고 장관이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공룡이 돼 있는 걸 또 통제를 해요? 행안부가 무슨 주라기 공원입니까?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해요. 경찰 크게 보면 행정 치안 경찰이 있고 수사 경찰이 있고 정보 경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안부에 뭐 넣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닥치고 그냥 행안부 밑에다 놓는다. 31년 만에. 이러니까 반대 여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보면은 65%가 찬성인데 19%가 반대예요. 이 검수완박대 민주당 지지층하고 비슷한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중도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층에서는 26%가 필요하다, 57%가 과도한 조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들이 대체로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기껏해야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고 나머지 층에서는 반대가 많이 높은 이런 수준으로 많이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국 반대했던 그 전국 총경회의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경찰국을 설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들고 일어난 총경회의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이 좀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런 때는. 이게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박근혜 정부 때 철도 민영화 추진을 했죠. 결국에 그 SR이 분리가 되는, 이거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고 민영화의 수순, 민영화까지 확실히 간 건 아니지만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당시에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았죠. 그런데 동시에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영화 반대하는데 철도 노조도 좀 그렇게 파업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제법 있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도 정부가 행안부에 그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또 경찰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도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법도 합니다만, 근데 독특한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같은 사람들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느냐 문제에서는 과도하다 51%, 필요하다가 33%라고 그랬죠. 자, 경찰국 반대 전국 총경회의에 대해서 정당한 의사표명이 59%, 부적절한 집단인 행동이 26%. 그러니까 총경회의가 정당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과도하다고 얘기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보다 이 총경회의가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적습니다. 뭔 말이냐면 거꾸로 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총경회의가 정당한 의사표명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일단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 보면 깝깝하고, 그리고 민생보다는 수사라든지 수사권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이 쓰여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못마땅해하는 와중에 이 총경회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나 응답이 30%도 안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주제를 알라입니다. 주제를 알라. 근데 지금 이제 시행령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는데, 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자기 산하에 뒀어요.
이것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거래요. 이게 툭하면 민정수석실 폐지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어요. 특별감찰관 안 둘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가 부랴부랴 수습한 적이 있었죠. 사실 정치부 기자들 의견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의견이었는데 간을 떠봐가지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엎은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아니,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강조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안 했던 걸 강조하면서 나는 문재인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그것도 관계자면 언론에 나오면 익명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면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감찰관 안 두겠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웃겼던 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셀프 감찰을 하는 거죠. 이쪽이 없어졌어요. 민정수석실 없어지면서. 그러면 더더욱 특별감찰관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감찰관을 둬야 된다고. 민정수석실 폐지 안 해도 특별감찰관을 법으로 둬야 되지만 폐지하는 거니까 더더욱 특별감찰관의 임명 필요성이 커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랑 똑같은 게,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니까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하는 조직입니다. 수사와 감찰은 다른 업무예요. 그 핑계를 댔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만 하면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므로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검증단 왜 설치합니까?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 국무조정실 같은 부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뭔데 다른 부처의 인사까지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일부 기능은 할 수는 있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인사검증의 특별부처, 특정 부처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주도하는 부처는 법무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인사혁신처라는 인사주무부처가 하든지 아니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든지, 법무부에서 하고 싶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업무에다가 인사를 추가했었어야죠. 이런 식으로 시행령 통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비난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비난했어요. 윤석열 정부 똑같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검수원복 보겠습니다.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라고 불려지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법무부가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주도로. 자, 이게 그냥 틀린 겁니다, 이거. 검수완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시행령은 틀린 겁니다. 아니, 검수완박이 글렀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더더욱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박이 되지는 않았죠.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라고 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검찰이. 근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끝나기 직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삭제시킵니다. 자, 만약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따로 제한이 없었는데 처음 만들었어요. 부패 경제범죄라고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했듯이 공직자 범죄 중에서 직권남용도 부패다. 또 선거범죄 중에서 어떤 거는 부패다. 마약범죄, 마약 유통 이거는 경제범죄다. 이런 식으로 부패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과 그 다음 시행령을 보면 입법할 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있었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삭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는 부패 경제 범죄라고 하는 남아있는 검찰 수사권 범위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이거 입법 취지를 어긴 겁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모순적인 태도가 일어나는 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이거 헌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위헌이다. 왜? 검찰 수사권이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 위헌이다라고 해놓고 시행령 만들 때는 이 시행령으로
이 시행령은 법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은 검수완박 법안에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 그리고 시행령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법안을 논의할 때 반대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쇼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뒤늦게 생각이 든 겁니까? 또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해요, 또. 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하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 이런 거를 법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 다수라서 검수완박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총선 때 검수완박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정당하게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다수파 국회라서 못했습니다. 우리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총선에서 얘기해서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다 뒤집어 엎으면 뭐할로 총선합니까? 뭐할로 국회 새로 뽑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다음에 또 여소야대를 초래하는 거고 또 입법에서 밀리고 시행령으로 뒤엎는 것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 하수인 거예요. 시행령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강자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정권 심판 프레임이 2024년 총선에서 강하게 작동한다고요. 이게 정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좀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 해야 돼.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난 진짜 다음 총선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진짜 둘 다 질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이기지? 그렇다고 새로운 세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놈의 시행령 통치는 진짜 언제까지 해봐요. 해보면 하는 사람이 결국 손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 통치보다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가 더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게 가령 문재인 정부 때는 에듀파인 있죠. 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의무화하는 거를 이를테면 시행령으로 했는데 이거는 국민 지지가 높았어요. 그리고 교육 문제고 또 어떤 민생에 관한 문제예요. 복지에 관한 문제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다 수사하는 거. 예? 권력에 대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런 건 하고 다른 건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공약 중에 감세,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 있죠. 이건 또 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층도 화를 낼 거예요, 아마. 감세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한 지지층도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왜 시행령으로 수사권 관련한 것만 하냐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예비비로 집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는 국회에서 정식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남는 건 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공부도 열심히 안 할 거면서 공부방만 새로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냐? 이 평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치를 풀어나가면 스스로 손해본다 라고 하는 거고, 꼭 이럴 때 아우성 치면서 김수밀 니가 어쩌고저쩌고 니 말대로 하면 더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에도 너희 같은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그 꼬라지가 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시작할 때 운이 좋아가지고 지지율이라도 높았지. 그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뻗팅기고 있어.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충고하고 비판했던 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나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해주는 얘기예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책임은 니네가 지라고. 어디 아우성 치지 말고. 알겠어? 자, 이제 여론 지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연구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이럴 때 또 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싱크탱크 아니냐, 그 조사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들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항을 썼는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 또 어디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했다고 해서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여론조사를 실시했냐면, 내일 다시 투표하면 누구를 찍습니까? 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일 투표할 경우 다시 또 찍겠다. 뭐 또 찍겠다가 아니겠죠. 뭐 그때 안 찍었어도 내일 투표하면 찍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겠다. 21.5%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아. 21.5%.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31.0%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좋아해야 될까요? 이 조사를 보고. 둘이 합쳐가지고 52.5%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에 둘이 합쳐가지고 52.5%가 나왔어요. 대선 여론조사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대선 여론조사 때도 보면 이재명 의원이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도 35%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창 국민의힘 내분 심할 때 30% 밑으로 쳐졌죠. 그거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 65%에서 70%는 나와요. 곧 합쳐도 60%는 넘습니다. 근데 이번 합쳤더니 52.5% 나왔어요. 심상정 1.2%, 기타 18.2%. 기타는 뭐야? 누구라는 거예요? 18.2%는. 기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아닌 다른 후보라는 의미가 기타일 건데 누구라는 거야? 허경영이야 뭐야 18.2%는. 제 짐작은 아마도 대선에서 중간에 하차했었던 뭐 이낙연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쪽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투표하지 않겠다가 4.6%, 잘 모르겠다가 23.5%예요. 23.5%는 뭐 여러 후보 중에 누구를 할지 아리까리하거나 아니면 투표할지 말지도 아리까리한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어쨌든 자 이게 실제로 대선에 가면 좀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투표하지 않겠다, 잘 모름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대략 45%쯤 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택이라는 싸움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선 직전의 얘기고 지금 현재 여론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공백지대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 TK 여론이 좋지 않아요. TK 여론이 지금 이제 조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제일 최근에 한 것이 8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했던 건데 긍정평가 28%가 나왔죠. 대구 경북에서 얼마 나왔느냐? 28%가 나왔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평가 35, 충청권에서 31, 호남권에서 19 이렇게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28, 서울에서 30 나왔는데 대구 경북 28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지역으로 가면 샘플이 쪼개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28 나오기 전에도 그 전주에도 38인가 나왔었고요. 그 전주에도 38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일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 37%로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호남권 경선 투표율이 호남에서 떨어져 있어요. 대구 경북과 호남이 각각 국민의힘과 혹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겠죠. 이쪽하고 민주당하고 이완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전통 거대 양당 지지층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전통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마음이 이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전통지지층하고 강성지지층은 다릅니다. 강성지지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거는 조금 바꿔 얘기하면 팬덤이잖아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 주류 흐름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혹은 그 주류를 이끌고 있는 흐름, 이것이 강성지지층이죠. 근데 전통지지층은 오랫동안 그 당을 지지한 지지층이거든요. 이쪽은 당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났던 거지만 호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가 표 결집이 안 됐고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표 결집이 잘 안 됐어요. 두 후보 다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40%대 지지율을 한동안 나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통과 이후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예를 들면 호남의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이재명은 호남 출신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들어. TK의 윤석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통 지지층이 윤석열 영남 사람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수준일까요? 호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에도 문재인, 안철수, 노무현 뭐 등등의 주자들을 밀 때 그 사람들 사실 다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안 미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가 도덕성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더 나쁘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다 그랬어요. 주간조선에서 실시했던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했었던 여론조사인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이 잘못했을 것이다가 60%가 넘고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을 것이다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누가 더 나쁜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나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남에서는 이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부터 이 계보에 서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설 만한 새로운 카드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고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호남 여론이 이완이 되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 이후의 호남 흐름과 비슷하다. 그것이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당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파생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호남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 호남이 중요한 것이 호남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분당이 돼도 그 지역구는 내주지 않는다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래서 호남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남을 어느 정도 등에 업을 수 있어야 분당이 가능한 겁니다. 왜? 호남은 또 출신 인구가 수도권에 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여기는 정말 가차없는 분들이에요. 이쪽이 밀었던 역대 대선 주자를 보겠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결국에 밀었죠. 자기들의 적자는 아니지만 이기기 위해서 밀었죠. 이회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은 포항 출신이죠. 박근혜, 대구에 지역구를 뒀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오면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윤석열까지. 자, 이 중에 계속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시효가 끝났다 싶을 때 다시 튀어나왔을 때 밀어준 사람이 있나요? 대구 경북 전통 지지층이? 없습니다. 좀 험하게 얘기해서 비유를 험하게 하자면 고려장 시켰어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어떤 사람이냐?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황교안을 고려장 시킨 사람들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쪽입니다. 지금 전통 지지층들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다시 무너질 것이냐, 신당 창당이 될 거냐. 왜냐하면
사실 그 다당제하고 신당은 그렇게 뭐 차원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다당제라면 신당이 오히려 창당이 안 되죠. 원래 있던 다당들이 있는 거고 그 틈바구니로 또 신당이 창당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신당 창당이 왜 나오냐면 한국 정치가 양당제로 가다가 다시 다당제 방향으로 갈 때 신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로서 거대 양당 체제가 87년 이후 체제에서 가장 극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정치 구도예요. 정의당이라든지 이쪽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으로 흡수됐고, 그러면 또 신당에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맨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아웃사이더가 등장을 해서 신당을 차리는 경우는 이제 그럴 만한 인물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또 SNS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카리스마를 갖기도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썼던 SNS 글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남아있는 가능성이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인데 백종원 씨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당은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신당, 이 가능성이 일단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당장에 따져볼 수 있는 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입니다. 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부터 따져보자면 저는 이 신당은 가능하다. 왜? 아까 호남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 호남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성 있는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낙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낙연이 호남을 깨고 민주당을 깨고 신당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낙연이 이재명과 다른 게 뭐죠? 대장동 의혹 같은 게 없다, 이 정도예요. 이낙연 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타난 건 그렇습니다.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죠, 이낙연이? 경제정책에서 이재명보다 좀 오른쪽이다? 이 부분을 승부를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경제정책 좌클릭의 문제인가요? 경제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좌우가 어딨어요, 민주당이. 일관성도 없고 표 계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낙연은 무슨 다른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팬덤 정치 차원 보죠. 민주당의 가장 극심한 문제 그거 아니에요? 이낙연 팬덤이 뭐 그 찌릿찌릿 이러면서 똑같이 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은 없는, 오히려 문재인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고 있죠. 친이낙연계는. 왜? 이재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후달리니까 그럼 문재인 후광이라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김혜영, 이상민, 박지현, 그리고 최근 이재명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있는 조응천, 박용진,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는 명분은 있다고 봐요. 명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신당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에? 맨날 엄중하기만 하고, 그리고 신당 만들어도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호남 사람들도 안 될 때 자기한테 와가지고 손 벌리는 자식 싫어합니다. 밖에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온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국민의당 만들어서 호남에서 성공한 이유는 안철수가 전국적인 대선 주자 인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이 졌지만 문재인이 결국에 호남의 다수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건 뭐냐? 그것 역시도 문재인이 부산 경남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호남에서 뒤늦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 뭘 했죠?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은 되더라도 별 의미 없이 끝날 거다. 오히려 다음 총선 앞두고 이재명하고 다시 쇼 붙여가지고 공천권 얻고 이런 식으로 봉합될 용도로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노선을 파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런 작전에는 전혀 성공적이지 못할 거다. 그나마 해볼 만한 것은 김혜영, 박지현, 이상민 정도 되는 인사들이 나서는 거. 이것도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그건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
자, 이준석 신당은 일단 그 대구 경북의 전통 지지층의 허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당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은 전통 지지층의 눈밖에 났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얼쩡거리고 화닥닥거려가지고 일을 더 망쳤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연말 연시에 지지율이 내려갔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에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인사 실력이 될까? 어떤 분은 어떤 언론이나 인선 실패다라는 말을 하시던데 그게 공교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인사 실패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 불신들이 쌓이면서 표가 또 안철수라고 옮겨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표가 내려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지의 영입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거 인과관계를 잘못 본 건데 신지의 영입은 김건희의 허위 이력을 덮기 위해서 영입된 거예요. 시선을 뺏기 위해서. 그 작전으로 영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로 신지혜가 영입이 돼서 그런 소동을 일으킨 거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고. 원인은 김건희 씨부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때 일이 틀어지니까 본인이 밖으로 나간 거지 이준석이 밖으로 나가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준석은 자기하고 사이 틀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우기고 싶었을 텐데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준석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론조사 여러 개 실시해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 개를 실시했는데 일관되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태가 윤석열 대 이준석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느냐 윤핵관에게 있느냐 이준석한테 있느냐 했을 때 이준석한테 있다는 소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 이준석한테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아요. 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은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는 활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준석이 이낙연보다도 더 불리한 사정이에요. 대구 경북이라도 좀 쪼개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 연고성은 있죠. 부친이 대구 출신이고 또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도 대구에서도 활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이준석을 찍었던 전통 지지층의 바람은 이준석 하면 새로운 인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새로운 인물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영입도 해내고 국민의힘 후보로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빠져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뭐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층을 상대로 정치를 해서 독자 노선을 일궈야 자기 세력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신당 창당도 내다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다른 게 뭐죠?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하면 달라집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신군부 같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개인과 인권, 자유 이런 것들, 다원성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점이 윤핵관 윤석열과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당장에 물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별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고 혹은 앞으로 뭘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은 다 비껴나가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 하는데 미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유럽 온갖 자유민주주의 세계 국가의 외교관들이 방문했어요. 국민의힘 몇 명 갔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은 갔어요? 지지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바이든하고 문재인하고 정상회담 할 때 양국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사이버 폭력인가 그것도 거론이 됐고요. 이준석 쪽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직급에 있는데 성별 간의 임금이 다른 거 봤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직종별로 갈라져 있다니까. 자, 남성이 어울리는 직종, 여성이 어울리는 직종이라는 것이 이게 논쟁적인 부분입니다만,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왜 저임금 쪽에 여성이 더 많고, 고임금 쪽에 남성이 더 많냐고. 이거를 개별 사례를 보고 뜯어 고치고 사람의 자리를 이동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이 당하는 노골적인 폭력이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해서 여성이라서 살해되고 납치되고 겪는 게 있지 않습니까? N번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피력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라도? 노골적인 부분이라도? 아니거든요. 뭐죠? 이준석 전 대표의 독자적인 이념 노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은 없다. 지금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신당 만들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게 경제관이 두 사람이 다릅니다. 유승민은 증세해가지고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준석은 그냥 시장주의자거든요. 그것도 달라요. 이게 바른정당 때 다 잠복돼 있었던 거죠. 바른정당 때 보면 대선 후보는 유승민이었지만 유승민과 같은 경제적 가치관을 가진 바른정당 의원은 뭐 이해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장주의자에 가까웠거든. 이게 이준석의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는데 유승민 노선으로 가면 모르겠어요. 유승민 노선으로 가면 저는 민주당 일부 지지층 억지로 민주당 찍던 사람도 유승민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준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 윤석열에서 이준석 편드는 사람 많은데 일례로 이준석 신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로 물으니까 이준석 신당이 뭐 40%좀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30% 미만으로 나오고 근데 그 40%의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무당층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신당이 출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지지율은 아무리 많아도 15%가 안 될 건데 15% 되면 사실 성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신당이 15%가 나오면 이쪽은 호남에서 의석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은 특정 지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야말로 잘 되고 싶으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선거제도 개혁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준석 신당이 15% 10% 지지율 나와서 잘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거나 균등하게 이제 그 보정해주죠. 보정의석, 비례대표 보정의석 비중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거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준석 신당이? 그럼 소선거구에서 다 부딪혀야 되는데 다 집니다. 15% 갖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영남 지역에서는 윤석열 쪽하고 국민의힘한테 크게 밀릴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는 어떻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하고 표 나눠가지고 민주당 어부지리 보겠죠.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완전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 상당히 낮다. 차라리 빨리 만들어서 신당을 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낙연 신당도 빨리 신당 차린 다음에 총선 직전에 다시 합치는 것이 상책일 거다. 독자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만들 거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정치적으로 승리할 가능성 크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고 의미도 없는 정당이다. 다당제도 그런 다당제가 되면 안 돼요. 다당제는 각각의 독자적 노선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각축을 벌이는 다당제로 가야지 당내 다툼을 당 내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정파 대 정파의 개파 대 개파의 대결인데 그게 당내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당대당의 대결로 형식적으로 나타난 거 이런 다당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기만시키는 다당제예요. 1988년 총선 결과로 나타났던 4당 체제하고는 다른 체제입니다. 그때 얼핏 보면 노태우 JP가 크게 보면 한 편이고 김대중 김영삼이 크게 보면 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 간에는 체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층이 달랐어요. 지역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랐다고요. 근데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뭐 그렇게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당제가 아니라 사당 체제가 아니라 2 곱하기 2당 체제에 불과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국내 정치와 외교 노선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중국과 수교를 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더욱더 관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주변국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015년에 중국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天安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중국 전승절 그 열병식까지 사열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이라든지 한한령 이런 것들 겪었고 중국에 툭하면 뭐 다 지네 거래, 뭐 김치도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이런 것도 겪었어요. 그리고 한한령 때문에 한국의 K-팝이라든지 한류 문화예술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면서 더 잘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은 어디인가? 꼽아보시오 했더니 미국 52%, 중국 37%, 일본 2%, 러시아 2%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이 1위를 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실제로 그 교역량의 4분의 1을 중국과의 교역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런데도 한국 경제에 관련된 주요국, 가장 주요한 나라는 미국이다가 52%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미국보다 조금 더 높게 꼽은 연령이 있습니다. 어디냐? 50대. 50대가 중국을 48%, 미국을 42%, 60대는 미국을 44%, 중국을 46%로 꼽았습니다. 40대도 미국 47, 중국 45 비슷한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의 4, 5, 60대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던 시절의 성장기와 취업기와 이런 인생의 중반기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대에 제일 많고 자기 주변에 중국과 교역이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한중 수교할 때 92년인데 30년 지났잖아요. 그때 20살이었다 하면은 한중 수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중국어 배우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런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50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50대는 민주당 지지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보다 그래도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방점을 찍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 4, 5, 60대는 좀 다른 분위기다. 근데 20대가 66%가 미국을 찍었고 25%만 중국을 찍었어요. 30대는 65%가 미국을 찍었고 27%가 중국을 찍었습니다. 20, 30대가 중국보다 미국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가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이 행보는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견제를 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행보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46%, 중국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보다라고 답한 사람이 31%였습니다. 이것도 세대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50대가 여기서도 중국 견제, 동맹 강화 43%, 중국 자극, 불안감 조성이 41%로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보면은 30대 같은 경우에 중국 견제, 동맹 강화 52%, 중국 자극, 불안감 조성 33%. 펠로시의 손을 들어준 거죠. 20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나 응답 거절이 32%로 좀 높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 견제 동맹 강화 49, 중국 자극 불안감 조성은 18에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40대인데 40대도 중국 견제 동맹 강화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50%가. 중국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3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세대인데 40대도 중국한테는 이제 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관련한 인식 조사도 같이 했는데 일본에 호감 간다는 21%였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직후에는 41%였는데 그동안에 또 한일 관계 많이 악화됐죠. 악화 일로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일본인에게 호감이 간다는 46%, 일본에게 호감 간다는 21%밖에 안 되는데 일본인에게 호감 간다는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연령일수록 우호적이다. 20대가 62%가 일본인에게 호감이 있다. 30대는 48%, 40대는 49%, 50대는 41%, 뭐 이런 수준이고 60대 39, 70대 35 이런 수준인데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중년 쪽이 그래도 호감도가 좀 높죠. 근데 중년보다도 3, 40대가 더 높고 3, 40대보다도 확실히 20대가 훨씬 높게 나온다. 이거는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컴플렉스가 없다. 그리고 일본한테 시달린다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죠. 일본이 그 반도체 물자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물론 이게 한국에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국산화를 아무리 해도 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도 뭐 불매할 거면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은 크지만 일본인에 대해서는 뭐 위협감이라든지 비호감 이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일본까지 합쳐서 중국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일본, 중국,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국내 정치하고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정부가 하는 대로 국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외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일본 문제, 자,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대일관계 개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일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한일 타협을 얘기하다가 조국 사태 조금 전이었죠. 엄청나게 씹힌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냐면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일본 총리가 아베일 때가 가장 적기다. 왜냐하면 한일 타협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어느 진영을 정치적으로 많이 지지하느냐 했을 때 한국의 반일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일본의 반하는 일본 극우파에 많죠. 극우파는 극우 정당도 있지만 자민당 쪽도 지지를 하니까. 근데 아베는 극우를 포함한 그 국민들의 보수 국민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일본 총리로서 굉장히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나 한국의 반일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 안 된 건 사실 하나입니다. 박근혜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박정희가 한일 국교를 굴욕 논란을 무릅쓰고 수교한 사람인데 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이 틀어진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겁니다. 박근혜가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틀어요. 진보층이 틀어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협이 되려면 명분 쌓기도 필요하고 여론도 중요한데 피해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그런 인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냥 타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다가 지지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산케이 신문하고 일본 신문들이 야 윤석열 너 지지율 낮다고 해서 반일 선동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도 책임이 큰 거죠. 문재인 때 해결했었어야지.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문재인 탓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정치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편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책을 추천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저기에 제가 그 도서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정치발전소 홈페이지나 이쪽 찾으셔서 보시고 또 신청하실 분은 신청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길윤형 한겨레 기자가 쓴 신냉전 한일전 식냉전이었나? 제목이? 하여튼, 예, 그 서평을 썼는데 제가 그 서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해서도 걱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대중은 개혁 정부였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한일 간에 그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도 받쳐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오히려 극우 쪽의 PC통신 유저들이 뭐 다이조 어쩌고 뭐라고 했죠? 도요다 다이조야 뭐야? 예, 그런 얘기 하면서 김대중 친일파다, 독도 팔아먹었다, 뭐 이따위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 그때 그 짓거리를 나중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토착외고 타령하면서 계승하게 되는데, 김대중 지지층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 지지층을 끼고 있거니와, 김대중은 새로운 정부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외교에서도 탄력을 받은 건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과거로 돌리는 정부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과의 타협은 반동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얼마 전에 담대한 구상을 내놨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비핵화를 다 하고 나서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비핵개방 3천 예전에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 기획에 재탕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비핵화의 수순, 과정에 돌입을 하고 그 전에 의지를 보여주면 그때부터 지원 프로그램은 가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 시절에도 대북 온건 노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윤석열 공격하면서 그 문석열이라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거는 홍 후보님께서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받았었죠. 근데 윤석열 쪽의 대북 노선은 강경 노선은 아니었어요. 그 선제 타격 그 얘기는 사실 선제 타격은 원래 그 핵을 발사하는 지점이 잡히면 선제 타격한다는 거는 삼축 체계 안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거기서 삼축 체계에서 선제 타격 똑 떼가지고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안철수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안철수로 보수층이 분열되니까 그걸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꺼낸 카드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강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나중에는 갈 수 있어도 처음부터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국 내에서도 폄훼 여론이 많고 북한한테는 뭐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을 두고 국내 여론의 분열을 막았어요.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간다면 지원을 화끈하게 잘 해줘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재 아직까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후 정부 사회에서 나타났던 갭, 민주당이 하느냐 국민의힘이 하느냐 사이의 갭을 좁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외교 노선은 이제 갭을 줄일 때가 됐습니다. 정권을 잡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되면 다른 국가한테도 신뢰를 못 줘요. 그럼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한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 당이 잡으면 이렇게 하고 저 당이 잡으면 저렇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간의 갭이 커지면 북한도 그걸 활용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어느 정권 때 많이 했나요? 새누리당 정권 때 핵실험 많이 했어요, 북한이.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잖아요. 1차가 노무현 때고 6차가 문재인 때예요. 근데 2, 3, 4, 5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북한은 아싸, 어차피 대화도 안 될 텐데 핵실험 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능력 고도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딱 쓰기 좋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초당적으로 외교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저런 경우엔 저렇게 이런 원칙을 확립하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 독일 보세요. 독일도 처음에는 3인당 정부가 신동방 정책 하면서 동독이랑 대화를 했지만 나중에는 보수 기민당 또 그 기조로 가게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오히려 콜 총리가 기민당 정부에서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도 그 전철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대한 구상이 내부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의 어떤 허술함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 구상 선언을 한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엎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 자체가. 담대한 구상의 문제를 일단 먼저 짚자면 북한은 남한이 대규모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일단 핵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개발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경제 지원에 대해서 옳다구나라고 먼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 지원을 받더라도 여러 나라에게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 나라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미국, 일본이 포함이 돼요. 남한한테 받는 거는 이거는 독이 묻은 돈으로 보는 거예요. 남한의 경제 진출로 인해서 잡아먹히는 거다.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일단 남북 간의 교류를 텄던 기능주의적 사고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었던 무슨 남북 간 경제 통합? 그걸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낸다? 이건 다 허상입니다. 자본을 유치할 거면 외자를 유치할 거면 미국, 일본 거를 유치하는 게 북한으로서도 남는 일이에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투자를 받아내는 게 북한으로서도 더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이 북한한테는 환영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남한이 북한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뭘 따낼 거다라는 그런 발상은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북한에 여러 나라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그래야 북한도 안심이 되고 또 개방도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서 일단 담대한 구상의 허점, 큰 허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하고의 대화가 틀어진 거거든요. 근데 타결은 핵을 폐기한다,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하고 계획을 이렇게 짠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되 그 중간중간 상황들, 단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별로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은 하게 해야 북한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설득하는 거예요. 미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긴밀하게 접촉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컷 뭘 질러놔도 미국에서 우리는 동의 안 하는데 틀어버리면 김 팍 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 이거 김여정한테 욕먹었다고 접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끼어들 수 있고 일본이 끼어들 수 있고 중국이 끼어들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바꿔나가는 동시에 이 주변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설득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 관계는 민주당 정부 때 개선하는 게 궁극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듯이 남북 관계 개선은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에서 반북 성향의 지지층을 끼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았을 때 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북한과 대화로 들어가려면 도발과 제재, 신경전, 이 연속이 치러져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건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좀 기다려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대화들, 사전 정지 작업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핵실험은 국민의힘 정부 때 많이 했었고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또 핵실험 시작되면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하겠죠. 국민의힘이. 근데 국민의힘 정권 때만 되면 핵실험합니다. 이 법칙이 형성이 돼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한 건 핵실험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핵실험 안 하니까 재래식 무기라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있고 반대급부가 있고 이런 거고 이 정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정권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좁혀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문제를 다루겠는데 윤석열 정부하고 중국의 문제. 한일 관계는 민주당 정부가 풀어줘야 되고 남북 관계는 국민의힘 정부가 풀어줘야 된다. 이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은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위협 이런 거 어느 정도 무릅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걸 무릅쓰지 않으면 후대에 더 큰 고생을 합니다. 왜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네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한테 그냥 굴러 들어오는 한국인데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한테 예전에 잘해줬던 거는 한미동맹이라든지 이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잘해준 겁니다. 속해 있는데 또 우리랑 가까우니까 잘해줘야지. 이렇게 된 건데 이거 기계적 균형 외교를 하게 되면 미국도 한국을 의심하고 중국도 한국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국에서는 동맹을 베이스로 해서 이쪽으로 무게를 싣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호주, 일본 빼더라도, 일본 기분 나빠서 빼더라도 호주, EU, 뉴질랜드 등등 있잖아요. 이쪽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자 외교를 잘 하려고 하고 또 제3의 외교 노선을 팔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미국과의 동맹 문제를 건너뛸 수가 있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할 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 하는 게 미국에서 벗어나가지고 할 말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또. 미국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된다 또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일 관계가 튼튼해야 돼. 한일 관계가 튼튼해야 미중 갈등을 헤쳐나가고 미국, 중국 사이에 있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고립 노선을 가지고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균형 외교가 아니라 중첩 외교를 해야 돼요. 중첩 외교. 중국과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 이 부분을 먼저 제대로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돼요.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안 갔을까요? 장담하는데 갔습니다. 가서 더 알랑방구 꼈어요. 친중 이미지 불식시키려고. 그럼 민주당은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찍히는 게 싫으면 윤석열이 가서 찍혀주는 거를 즐기면 돼요. 즐기고 뒤따라서 걸으면 됩니다. 어차피 자 근데 그럼 중국이랑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선을 긋는 데는 어느 정부가 더 좋은가? 얼핏 생각하면 민주당 정부 때 선을 그으면 확실하게 긋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문제는 진보 보수 문제, 당파 문제도 아니에요. 저기 국민의힘 쪽에도 친중 숱합니다. 친러 숱해요. 왜? 장사나 이런 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국 문제의 핵심은 경제, 자본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왜 중국한테 제대로 선을 못 그었느냐? 문재인이 친중이라서냐? 아닙니다. 멍청이들아. 문재인이 왜 그걸 못하냐면 그렇게 했다가 경제적으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책임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던 거는 민주당 정부 때 일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더욱이나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중도층은 그렇지 않은데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에 제일 실망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이었죠.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탈이 나면은 뒤집어 쓴다 이 생각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선긋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선긋기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윤석열 정부 쪽에 재벌이라든지 자본,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죠. 이쪽에 지지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고 중국과 선을 긋는 거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부에서 중국과 선을 긋기가 좋다는 겁니다. 단순히 반공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는데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도 국민의힘 정부가 더 유리해요. 선을 긋는 것도 더 유리하고 손을 내미는 것도 더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게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이었죠?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봤을 때 국민의힘은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던 쪽이거든. 그러니까 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야, 알잖아! 이런 거죠. 윤석열이. 내가 그렇게 한미동맹을 금과 옥조로 여긴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중국 쪽으로 또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저 국민의힘이 미국하고 되게 좀 어떨 때 보면 굴종적이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손을 내미는 거를 좀 잡아볼까? 이러면 또 틈새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는 현재 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 민주당보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 선 긋기, 손 내밀기.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처럼 하면 안 됩니다.天安문 망루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사드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도 사드 관련해서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이따위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대선 때 안철수 의식해가지고 보수 결집시킨다고 한 건데 대선 때는 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대선 선거 운동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 중국한테 빌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이 중국 쪽으로 이 민심 수습하러 다닌다더라. 물론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릇된 짓이었고 하면 안 되는 짓이었지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표 모으려고 선동하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고지서 날라오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국한테 손을 내밀면 국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또 아주 크게 일지는 않아요. 또 비교적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런 점들이 공교롭게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외교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는 어떤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이끌 것 같은데 일본하고는 오히려 근데 중국, 북한 상대로 적절선에서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가져봅니다. 딴 건 못해도 외교라도 좀 잘해야 될 텐데 예? 특별히 제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못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국내 정치와 외교 노선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일본,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좀 자세히는 안 짚어봤네요. 이건 좀 나중에 또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